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모두 20분을 쓰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형식일 텐데요. 양쪽 후보 캠프가 4가지 주제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부동산, 소통 리더십, 그리고 코로나, 자치경찰제입니다. 발언 시간당 각 주제를 5분씩 쓸 수 있고요. 주도권을 쥔 후보자가 5분을 모두 발언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받은 후보는 1분 이내에 답변을 맞춰야 됩니다. 또 질문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행하실 후보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금 후보께서도 부동산 문제 정말로 심각하다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보면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번 정부 처음 출범 때 아파트 중위값이 6억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 중위값이 9억 5천만 원입니다. 거의 5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세금도 너무나 심각하죠. 전세금은 아예 임기 초반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 3법 시행부터 지금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0%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전세 대출이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넘은 겁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강남 집값 잡겠다고 온 국민들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재인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분 동안 말씀드려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주택 정책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의 권리는 헌법에 나오는 그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0평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20평짜리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낮게 하고 집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불로소득도 얻게 하겠다. 투기를 때려잡겠다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것이 실수요자들, 젊은 직장인들이 전세나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옮기려고 할 때 대출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만 잔뜩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마감돼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보충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겁니다. 경제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게 하지 않습니까? 즉, 한 가지가 변하면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변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부 사람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패닉 바잉이 있어서 가수요가 폭발했으니까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규제인데요. 사실 세금, 보유세, 거래세 양쪽 다 올린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 오르게 되고 또한 말씀하셨던 대출 규제.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모두 다 자기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건데 일부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지불 가능한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까지도 대출 규제를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억제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택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는 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도시 재생을 할 뭐 그런 지역도 있는 건데 모두 다 서울 시내 일괄적으로 도시 재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내로남불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걸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는 실제 이 정부의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실권자들이 오히려 부동산과 폭등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럼 또 집값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5분을 다 쓰셨고요. 이번에는 금태섭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이 넘어갑니다. 주제는 소통 리더십입니다. 예, 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안 후보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에 매우 공감합니다. 새로 선출될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인데 지금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실적을 내려면 저는 재개발 지역이 해제됐던 것을 다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도 74만 호 짓는 공약을 내셨는데 저도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불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도 잘 안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국무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가장 적습니다. 자기 비서들하고 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때도 국회가 협치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합니다. 청와대 오찬 때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야당 의원들도 불러서 얘기도 나누고 하시라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군요.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은 그런 불통 대통령과 대비되는 소통하는 리더십, 수평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야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소통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는 마찬가지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계십니다. 독자신당을 추진하다가 2014년에 민주당에 입당하는 과정, 2015년 탈당 과정, 2017년 바른정당과 합당하는 과정 등 정치 과정 내내 매번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안 후보님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삼선 의원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가 선대본부장인데 선거 기간 내내 연락 한번 안 하더라.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며 일을 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한다. 어디에 모여서 회의하는지 물어도 장소도 안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본선에서 나올 얘기라서 그런 건데요.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 예. 네.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번 서울시장 출마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 중에서. 그렇지만 또 여기에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언론 보도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전화로라든지 또 만나서 소통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길을 제3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60도 됐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혼자서 결정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공식적인 직책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예를 왜 들었냐 하면 그 캠프에서 총괄 선대 본부장을 하고 실제로 삼선 의원을 하는 분이 언론에다가 직접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어떻게 이 소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출마 얘기도 하셨는데요. 원래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해서 국민의당 소속 구의원이 반발해서 탈당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심했다 그러고 출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영선 우상호 후보와 토론을 하게 되면 야권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시민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가 아닌 시민들과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긴장도 되고 또 새로운 시각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후보께서 혹시 저와 함께 클럽하우스에 나가서 네티즌들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사실은 요청을 받아서 그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8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쉬운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선택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길이 쉽고 더 좋은 길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함께 합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대로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저도 계속 반성하고 발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답변 60초 사용하는 동안에 정해진 5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5분간의 코로나를 테마로 한 주도권 토론이 주어지는데 5분이 아니라 4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K방역이라고 해서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금 후보께서도 아마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쓰신 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K방역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K방역을 버텨온 것은 시민들의 남다른 협조 그리고 의료인들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는 시행되고 있는 방역 정책은 정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저도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비판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가야 될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올 때를 위해서도 투명해야 된다. 특히 백신 문제 같은 때 이 대통령은 시급하게 들여오라고 하고 또 다른 관료나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맞고 나서 맞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점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기 동안은 저는 정은경 청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을 따를 생각입니다. 예,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뒤늦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들이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비전문가가 자기 그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싶은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백신 늦장 구매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대구에서 강연했던 동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겨울에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백신은 아마도 12월 정도가 되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도 드렸었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은 다 백신을 맞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어제 오늘 확진자가 600명이 넘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너무나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것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밀집, 밀접, 밀폐 같은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자. 또
그 왜 9시에 영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영업시간 재조정도 뒤늦게 하고 그리고 여기 토론회 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접도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참 아쉽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이나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나오는데 이것들 중에는 지금 현재 백신으로 그 예방이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책을 세우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백신 개발이 필요한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만들어지는 형국이니까 이때 백신 회사들과 미리 접촉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금태섭 후보, 양쪽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한 토론을 주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짧게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 그리고 민생이 시장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일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듣고 또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자치경찰제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인이 사건 안 후보도 잘 아실 겁니다. 경찰이 제 역할을 못했죠. 예. 또 이용구 법무부 장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아실 겁니다. 고관대작에 대해서는 경찰이 봐주는 것이 아니냐,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권력화의 유착 문제입니다. 저도 검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경찰관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자치경찰제라는 것을 처음 시행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지사가 무리한 행동을 했는지 행정력을 남용했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경찰력을 자치단체장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치안 문제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같은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내내, 재작년 내내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문제를 가지고 떠들었습니다. 근데 공수처 다 해봐야 전 직원이 100명도 안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생 공수처를 가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하고는 항상 만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나오시는 후보들이 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지, 우리나라는 그 전통도 없는 제도인데 어떻게 하면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조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후보께서는 자치경찰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자치경찰제가 지금 시행 직전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인사권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고 소속은 시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대로 또 지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정인이 사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이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데 너무나 힘든 분야이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고 자꾸 다른 자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해결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무엇보다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서울시 산하에 경찰위원회가 생깁니다. 이제 서울시의회 또 시장이 이 경찰위원들을 임명을 하고 또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립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을 임명해서 경찰이 자치단체장 혹은 정치인들과 유착되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시민의 치안을 떨어뜨리고 싶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력이 자기 산하에 들어오면 다른 일에 자꾸 사용하고 또 남용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이 권한을 남용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위원회가 자치단체장, 시장까지 견제하면서 어떤 시장한테 임명을 받았지만 시장한테 객관적으로 비판도 가하고 또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법기관 또 위원회 어떤 중립적인 기관들을 편파성 있게 만드는 것이 서울시장이 이번에 경찰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자치경찰이지만 객관성을 갖게 하면 정말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에서 서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